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논하는 곳, 바로 이 한국거래소 도서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자, 라이너와 영화 볼 거래는 최고의 금융 영화를 선정해서 이곳 한국거래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고품격 영화 경제 토크쇼입니다. 자, 우선 오늘의 출연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직원이시죠? 이시우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의 얼굴을 맡고 있는 이시우 대리입니다. 아, 네. 본인의 입으로 얼굴을 맡고 있다. 예. 제가 야. 지난번 촬영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프로 유튜버 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려면 뻔뻔해져야 된다. 뻔뻔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국거래소 얼굴 맡기로 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어떤 당황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 뻔뻔한 모습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다른 분을 또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경제와 역사를 아우르는 분입니다. 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의 한영준 기자이자 역사 스토리텔러 두 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선생 겸 한영준입니다. 지난 편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셨는데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가인 척해야 된다는 게 요청드릴 게 이번에는 그 대본 중에 나와 있는 그 전문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전문가와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인 척하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도서관이잖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 뭔가 금융과 어떤 경제와 이런 걸 상징하는 곳 같은 곳에서 찍었었는데 어떻게 된 곳인가요? 여기가 우선 정식 명칭은 정보자료관이고요. 정보자료관.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분들에게도 모두 공개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건 누구나 오셔서 이제 책 읽으시면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럼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이 커피 들고 걸어가다가 거래소다 이러고 들어와서 네. 여기서 책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점심시간에는 일반 다른 직장인 분들도 여기 오셔서 커피 많이 드십니다. 커피도 드시면서 좀 쉬시고. 네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영화 하면은 할리우드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영화는 헐리우드인데요. 경제 영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미국의 사건,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바로 이 사건인 것 같아요.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자,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 그것을 밝힌 빅쇼트라는 영화,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시작을 알린 마진콜 두 편의 영화를 지금 만나고 오겠습니다. 2008년 미국을 뒤흔들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무시무시한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던 이 남자는 미국 주택 시장의 붕괴를 미리 알아챕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버리. 시장의 붕괴를 확신한 그는 공매도에 나서고 골드만삭스 직원들의 무시하는 태도를 접하면서도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는 미국 주택 시장의 붕괴, 그걸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 마크 바움, 제라드 버넷, 그리고 벤 리커트. 평범한 스트리퍼마저 다량의 대출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현실을 파악한 마크 바움과 이 사태를 관망하고 일가를 내뱉는 벤 리커트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의 불안, 욕망의 끝에 도래하는 충격적인 몰락을 그려낸 애덤 맥케이의 걸작. 오늘의 첫 번째 영화는 바로 빅쇼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바로 하루 전을 다룹니다. 한 금융회사의 대대적인 정리해고, 해고를 통보받은 에릭이 남겨둔 마지막 파일. 그 파일을 들여다본 피터 설리번은 이대로 진행할 시 회사가 붕괴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가진 모든 불량증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죠. 그들이 장을 빠져나가는 그 시각, 미국의 증시는 거대한 붕괴를 맛보게 됩니다. 거대한 금융위기에 무너져 내린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금융회사들.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 선 감정은 이런 것일까요? 두 번째 영화는 바로 마진콜, 24시간 조작된 진실입니다. 자, 영화 두 편을 감상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편을 하는 거는 또 흔치 않은 일인데 이 두 분이 굉장히 고생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우선 영화의 감상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두 편의 영화의 핵심이 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게 어떤 건지 우리 전문가이신 이시우 대리님과
이 전문가 흉내를 내고 있는 두 선생님의 어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익에 눈먼 투자은행들이 MBS라고 하죠. 주택 저당증권이라는 상품에 돈의 맛을 들려서 질이 좋지 않은 상품을 계속 내놓고 그걸로 인해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결국엔 그 폭탄이 터져버린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사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야 뭐 이거에 대해서 미리 공부도 하고 예전에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네. 제가 이거를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들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폭탄 돌리기밖에 없었어요. 아하. 폭탄 돌리기는 이해가 되는데 네. MBS 너무 어렵거든요. 음. 이거 좀 쉽게 개념을 좀 풀이해 주신다면. 사실 어려운 금융 용어가 나왔을 때는 언어의 시초가 됐던 영어에서 어. 어떤 약어인지를 보고 직독직해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MBS보다 ABS라는 단어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ABS? 네네. ABS는 Asset Backed Securities 라는 용어거든요. 자동차 ABS인 줄 알았어요. 우선 ABS는 그래서 Asset, 네. 자산을 자산을. 네, back이라는 단어는 뭐 뒤라는 거니까 뭔가 네. 자산이 뒤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쓰고 있다라는 거고, securities는 증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증권. 네, 그래서 자산은 잘 아시다시피 주식, 현금, 부동산, 자동차 이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현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뭐 얼마든지 자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뭐 그거는 다 에셋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일정한 권리나 의무가 이렇게 어떤 증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 요거를 증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면 다 ABS. ABS. 네.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모기지 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A 대신에 M자를 넣어서 MBS라고 부르는 거죠. 부동산을 담보로 네. 증권을 발행을 한 거군요. 정확히는 모기지 론을 담보로 한 증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하면은 쉽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대부분 그쵸. 이제 네. 주택을 사거나 뭐 전세자금 그쵸, 대출 그쵸, 우리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은행들이 수익을 내려면은 수익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주택담보대출 한 것들을 몇십 개를 모아요. 요걸 하나에 증권화를 시켜서 주식시장 같은 곳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동안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수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목돈이 나가고 이 사람한테서 소액의 이자를 계속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일종의 채권을 은행에서 들고 있는 거죠. 목돈으로 이제 채권을 사서 이자를 계속 받고 있는 형태인 거니까. 근데 요거를 다시 증권화를 해서 누군가에게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신용도에 있던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또 묶어서 계속 증권화를 시켜서 시장에 푼 겁니다. 그럼 그 증권들이 폭탄이 되고 그 폭탄이 더 커지면서 결국 2007년 무렵에는 더 이상 시장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이 폭탄이 터져버린 사태다. 그래서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뭐 이제 직업 없는 사람한테도 대출을 해주고 죽은 사람한테도 대출을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 사실인 거죠? 저는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요? 그런 얘기가 미국에서 있다. 네, 네, 이 알겠습니다. 당시에. 자, 그럼 먼저 빅쇼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빅쇼트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그것부터 궁금해요. 저는 우선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유명인들이 나와서 쉽게 풀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나름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영화다. 이게 비유를 통해서 네네. 설명을 해주죠. 비유가 워낙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CDO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도박판에 줄을 쭉 서서 도박을 하고 있는 그 게임에 거는 것이 아니라 앞 사람이 누가 이길지 계속 걸면서 이 판 자체가 계속 커지는 거를 묘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실제 도박판의 판돈이 얼마든지 간에 요 개인 간의 계약 구조에 따라서 판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를 비유적으로 가장 잘 보여줬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CDO 또 다시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CDO를 이제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CDO? 아까 말씀드렸던 MBS처럼 MBS. 한번 영단어 직독직해를 직독직해. 한번, 이시우델의 직독직해입니다. 한번 해보자면요. CDO는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입니다. Collateralized가 담보로 뒷받침된 이라는 수식어를 맨 앞에 받고 있는 거고요. 이 debt가 잘 아시는 빚
채무 이런 거고 채무. obligation이 의무 또는 채무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CDO는 채무나 부채를 담보로 한 금융 상품이 된다. 그렇군요. 주 선생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까메오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까메오. 네, 그 중간중간에 뭐 마고로비도 마고 로비. 나오고 셀레나 고메즈도 나오고 셀레나 참 고메즈. 제가 좋아하는 이 미녀 배우들이 나오는 거 너무 덕분에 좋지. 그러니까 너무 중간에 약간 집중력이 흐려질만 싶으면 어. 마고로비다 하다가 셀레나 고메즈다 아. 하는 것 때문에 좋아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온 덕분에 이 작품이 명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뭐 얼기설기 설명을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누구한테 말해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다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너 이해했어? 그럼 이해 안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영상으로 담아내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상황에서 관객들을 집중시키면서 그 까메오들이 자기 자신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 스타일대로 설명한다는 거. 특히나 제일 처음에 나왔던 까메오가 이제 마고 로비인데 화려하게 호텔에 있는 욕조에 들어가서 네. 그냥 이 MBS는 그냥 말 그대로 쉣 똥이야 라고 말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MBS는 똥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아주 유명한 배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앤서니 버데인이 나와서 이제 CDO를 설명해줘요. 약간 철진한 오래된 생선을 가지고 스튜를 만들면 새로운 메뉴가 돼. 이게 CDO가 결국에는 파생 상품이긴 한데 약간 그 위험한 것들을 가지고 모아놓은 하지만 그런 새로운 상품으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려는데 이용된 그런 파생 상품이구나를 한 번에 이해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기점 어려운 용어 때마다 이렇게 까메오들이 등장해서 자기식대로 설명해 나가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마고로비가 나와서 그것도 욕조에서 그건 똥이야 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진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진콜은 이제 금융위기, 우리가 지금 쭉 얘기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게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의 얘기인데요. 이 작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마진콜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리님, 직독직해 가시죠. 네, 이번에도 마진이란 단어랑 콜이라는 단어로 나눠서 한번 네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진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인데 뭐 이런 시장 같은 데 가도 네. 그 생선 파시는 분들이 마진이 안 남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진이랑은 조금은 다른 개념일 수 다른 있어요. 거. 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파생상품 시장에는 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증거금 제도. 네, 이 증거금은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너님이 어떤 회사의 선물을 1억 원어치를 사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정해놓은 증거금률이란 게 뭐 10%다 라고 하면 라이너님은 1억 원을 모두 내서 선물을 1억 원어치 사시는 게 아니라 10%인 1,000만 원만 내시면 증권사가 1억 원어치를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10배네요. 네, 그렇죠. 저는 1,000만 원만 냈는데 1억 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1억 원어치의 선물이 10% 올라서 1억 1,000만 원이 되면 투자 원금은 1,000만 원이었고 수익금도 1,000만 원이니까 수익률이 100%다. 이런 행복한 상상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10%가 떨어져서 9천만 원이 되면 사실 라이너님의 투자 원금은 모두 날아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효과의 무서움인데 위험성이 엄청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9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돈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라이너님께 전화를 걸어서 증거금을 더 납부해라 라는 전화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진이라는 거는 이 투자 금액의 일부만 사용해서 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의 마진인 거고 그리고 콜이라는 건 증거금을 더 내라 전화를 하는 거. 네. 돈 좀 더 내셔야 돼요. 다 날라갑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군요. 거기서 이제 더 큰 충격적인 전화가 뭐냐면 캐시콜이라는 겁니다. 캐시콜? 네네. 야, 이거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캐시를 콜한다고? 캐시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마진콜은 이제 그러니까 당신이 내놓은 보증금 다 까지게 생겼어라고 하는 의미의 전화라면은 캐시콜 같은 경우에 다 까졌어. 이제 네가 투자한 상품 그냥 너의 의사랑 상관없이 이제 강제로 처분해 버릴 거야. 매매해 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강제 처분하는 걸 통보하는 걸 이제 캐시콜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게요. 이 마진콜이라는 영화 안에서는 마진콜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마진콜은 왜 나왔느냐? 그만큼
마진콜이건 캐시콜이건 이 금융상품 안에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 처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진콜이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을 알리는, 멸망을 알리는 그런 뜻인 거네요. 그렇죠. 다른 레버리지 말과- 효과에서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너 그동안 꿀 빨았지? 이제는 더 이상 꿀 못 빨아. 아, 그런 네 돈 더 거군요. 내든지 해야 될 걸 하는 의미에. 그렇군요. 막 지구 멸망 1초 전 막 이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제 위기, 우리가 빅쇼트 마진콜 보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큰 위기일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었어요. 아까 저희가 영상 서두에서 분석했다시피 워낙에 뭐 복잡한 상품들이 얽혀 있고 그랬잖아요.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채권의 일종인 이 MBS만으로는 좀 부동산 버블이 생기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영화 중반부에 나오는 이 개인의 연체율이 높아지는데 왜 뭐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파생 상품이 연계되다 보니까 이 증권의 기초 자산을 하나하나 추적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버블이 꺼졌을 때 연쇄적으로 다 충격이 미쳤다. 요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한국거래소에서는 청산결제본부에서 파생 상품의 청산결제와 이 결제 불이행 리스크 관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시청자분들은 지금까지 들으셨던 뭐 MBS, CDO 이런 것처럼 청산, 결제 그게 대체 또 무슨 용어냐 이렇게 알 것 같아요. 청산은 다 끝낸다는 소리고 결제는 돈을 낸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저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청산 결제라는 건 또 다른 의미의 전문 네.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파생 상품이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한 기관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기관까지 무너져 버리는 원리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청산 결제 기관 이 CCP는 무너져 버리는 중간에 도미노를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 리스크가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지 않게 해서 이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방금 말씀하신 CCP 네. 안전판 네. 그거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에서 하는 거고요. 주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적으로는 잘 일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뭐 국토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금감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단점으로 치면은 이제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라든지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쉽지가 않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니 스테이트다. 보모 국가라고 해서 보모 국가나 국가. 당국이 이 시장에 대한 이게 영향력이 좀 너무 크다라고 해서 불만을 많이 터뜨리기도 하는데 반대로 보면 좀 더 그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 특유의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모국가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애들이 이제 뛰어놀 때 좀 더 익사이팅하게 놀고 싶고 자유롭게 놀면 재미는 있겠지만 네.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이 여기에서만 놀아 이렇게 정해주면 재미는 좀 덜하지만 어쨌든 다칠 일은 좀 적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결국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발생을 한다면 이런 일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미국은 그냥 손 놓고 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막을 수 있을까? 막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터진 들어요. 폭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터졌다라고 할 때 이 도미노 현상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막을 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예방보다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의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속 조치. 실제로 시리즈물처럼 그러니까 뭐 빅쇼트, 마진콜 그 이후에 그 사태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소시민들이 자기의 집을 빼앗기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스트 홈이라고. 근데 그건 굉장히 또 비극적으로 잘 그려내는데 거기처럼 여기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소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금융 당국이 잘 어떤 공적 자금 등을 투입을 해서 그때 잘 빠르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라스트 홈 이후에 이제 집을 잃은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네. 노숙을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노매드랜드라고 아, 네.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그런 영화죠. 자, 이시우 대리님은 어떻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CCP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들은 계약 구조나 이런 게 굉장히 다 차별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 구조가 좀 표준화되어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거래소가 청산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들은 금융위 같은 그 금융 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한국거래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장래에 대해서는 이 거래소가 상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좀 고려를 해서 제도를 개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면 금융 선진국의 제도를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금융 상품이나 제도를 무분별하게 들여오게 될 경우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게 신상품이나 좀 유연한 제도를 들여오는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충격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좀 제도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과도기적 과정을 거쳐 나가야 이렇게 투자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거래소가 조금 더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빅쇼트와 마진콜을 통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본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걸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님들 함께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마진콜의 그 회장님이 그런 말을 해요. 1700 몇 년, 1800 몇 년, 1900 몇 년에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결국엔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 2020년부터 해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하락장과 지금 조정장 때문에 증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실망감을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강세장과 약세장,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 상승과 하락은 항상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긴 안목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구문들 쉽게 설명드리고자 네. 노력을 했는데 이시우 대리의 직독직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뭐, 네, 영어 교실도 열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경제를 전공하지 않으신 아니면 금융계에서 좀 멀리 계신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상품이 복잡하니까 금융 사기가 이렇게 많지. 맞아요. 이런 위기가 자꾸 찾아오지 맞아요, 생각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개념들이 존재하는 이 금융시장에서도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 각 시장별 제도부에서는 금융선진국의 제도를 들여오면서도 위험성이 커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하는 제도 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CCP를 통한 청산 결제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한국거래소의 이 열심히 하는 모습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래소 직원다운 마무리 멘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살펴봤는데요. 그거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많이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렇게 많은 제도를 준비하고 또 그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더 유익하고 자세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